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19세기 말을 지나며 20세기 초가 되었을 때 원자라는 존재를 처음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작은 존재를 손에 쥐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회전도 시켜보고 가열도 하고 던져도 보고 전압으로 지져도 보고, 그러던 중 아주 허탈한 실험 한 가지도 기획합니다. 이름하여 이중 슬릿 실험. 말이 어렵지만 여기 묘하게 생긴 긴 구멍을 그냥 영어로 슬릿이라고 부릅니다. 왜 치마 중에 옆으로 길게 트인 옷을 슬릿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슬릿이 두 개 있는 벽, 이거 뭐에 쓰는 걸까요? 110V 콘센트 구멍 같기도 하고, 젊은 세대는 모르려나? 어쨌든 이 일시정지 버튼 같이 생긴 가느다란 구멍에 과학자들은 원자의 작은 알갱이인 전자를 던져봅니다. 이 전자공을 구멍에 던지면 당연히 왼쪽 아니면 오른쪽 구멍 중 하나를 지나 뒤쪽 벽에 박힐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 보였고, 어쩌면 결과를 보기 전부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장단컨대 이 실험 후와 실험 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없었다면 전자혁명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유튜브는 개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인공위성, AI는 무슨 반도체도 없을 겁니다. DNA, 생물학, 의학,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없습니다. 잘 살아봐야 1900년대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처럼 살고 있을 테죠. 지식 사피엔스는 라디오로 들어야 되나? 아무튼 이 실험에서 벌어지는 일에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멘붕시킨 전자들의 행태. 자, 만약 이 두 개의 구멍에다가 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한 볼링공을 던진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에는 두 개의 줄이 나타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 보이죠. 공이 부딪힌 자국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물론 저 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공은 튕겨나갈 테니까 지금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이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한 것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당연한 얘기를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공의 경우에는 분명히 한 번에 하나의 공이 왼쪽 구멍 혹은 오른쪽 구멍 둘 중 하나만을 지나갈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자, 이제부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구멍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공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구멍에 보낼 것은 바로 파동이라는 녀석인데요. 갑자기 웬 생뚱맞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파동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보시는 물결파입니다. 잔잔한 수면에 돌 하나를 던져보면 동심원 모양의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파동의 또 다른 좋은 예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 폐 호흡이 성대를 떨게 만들고 그 떨림이 주변 공기의 밀도를 진동시켜 여러분의 고막까지 도달했습니다. 지금 제 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역시 파동입니다. 자, 파동은 입자와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파동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목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소리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라는 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동시에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파동은 동시에 여러 곳을 지나갑니다. 이게 파동의 핵심적인 성질입니다. 이제 이 파동을 아까 볼링공을 보냈던 것 같이 두 개의 구멍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파동은 구멍을 지날 때는 마치 하나의 점처럼 통과합니다. 그런데 구멍을 통과한 이후에는 다시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퍼진 파동들이 서로 만나면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편 스크린에는 입자대와는 달리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봅시다. 입자를 보내면 스크린에 두 개의 줄이 나타난다. 파동을 보내면 스크린에 여러 개의 줄이 나타난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자는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을 지나가지만
파동은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모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파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저런 여러 개의 예쁜 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입자와 파동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리적 현상입니다. 조금 더 쉽게 비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입자는 실체가 있는 물질이고 파동은 실체는 없지만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 정도로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구멍에 입자를 던지는 것과 파동이 지나가는 것 두 가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이야기를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 답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자는 입자입니다. 파동 같은 에너지가 아니죠. 이를 입증한 실험들은 너무 많습니다. 전자를 이용한 초기 실험들을 보면 전자총으로 전자를 쏴서 작은 바람개비를 돌리는 실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이 전자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느냐, 이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F는 mA에서 m이 너무나도 작은 물질이었으니까요. 사실 이중슬릿 실험을 처음 계획한 목적도 그냥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이 이루어지죠.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그냥 듣기만 하고 있던 사피엔스들이 있다면 잠깐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자라면 두 줄로 나와야 하고 파동이라면 여러 줄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알파이자 오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개의 구멍으로 전자를 쐈더니 결과가 여러 줄이 나온 겁니다. 전자는 입자인데 파동이었던 것이죠. 전자는 실체인데 에너지였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사실상 오늘 이야기의 끝입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파동, 실체가 있으면서 없다? 자, 결과는 이미 이렇게 여러 줄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아낼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죠.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두 개의 구멍을 지난 뒤에는 왜 마치 물결파가 지나간 것처럼 여러 개의 무늬가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 이를 실험한 과학자들은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전자가 파동인가? 전자가 파동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그런데 만약 전자가 파동이라면 왜 마지막에는 다시 하나의 점으로, 즉 입자로서 검출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총을 쏘면 당연히 총알은 어느 순간에건 위치를 가집니다. 하지만 전자는 마치 안개나 구름처럼 퍼져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느 한 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퍼져 있을 확률이 있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위치를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걸 양자역학에선 중첩 상태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어려운 말은 건너뛰고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다, 비약하자면 위치를 모른다. 자, 아까 20분 동안 고전역학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 했죠? 이 순간을 위해 20분 동안 떠든 건데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네,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만 알면 미분해서 속도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를 알면 F는 mA를 통해 세상 5만 걸 다 예측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모른다뇨. 띠로리. 세상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이고 전자인데 그럼 원자로 이루어진 우리는 뭐지? 여기 있는 나는 뭐지?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모든 현상들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적인 팩트라는 점입니다. 이건 실제로 관측된 결과이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전자는 실체가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자면 이런 식의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 명의 사람은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만 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도달하면 다시 많은 에스컬레이터 중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만 탄 사람이 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장난컨대 이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고 또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노벨상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을 보고 양자역학이 이해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분은 머리가 좀 이상한 거니까 병원 가보셔야 돼요.
자, 이 현상들을 두고 이제부터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논리적으로 또 정합적으로 연결해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막말로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학문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자, 우선 과학자들은 아까 이중 슬릿 실험과 관련해 정말 5만 가지 가능성을 다 따져봅니다.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전자들이 서로 짜고 나오는 건 아닐까? 한 번에 하나의 구멍만 지나가면서 야, 너는 이쪽으로 가. 나는 저쪽으로 갈게. 뭐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누가 아나요? 전자가 생명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전자를 한 번에 하나씩만 쏘는 겁니다. 하나를 쏘고 그 전자가 날아가서 스크린 위에 점 하나가 번쩍 찍힐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자를 쏩니다. 두 번째 전자는 첫 번째 전자가 어디에 찍혔는지 알 길이 없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히타치 연구소에서 만든 실험 영상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쏩니다. Bright spots appear here and there. These spots indicate individual electrons. Electrons are sent out only occasionally. Since electrons are detected one by one as particles, we have to conclude that each electron must have passed through at random on either side of the biprism. Since this experiment lasted for more than 30 minutes, I have sped the movie up. But look, we begin to see some fringes in the perpendicular direction that looks like interference fringes. Interference fringes are now clearly visible.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만 하나씩 쏟아보면 결국 다시 같은 여러 줄의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서로 짜고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전부 실험으로 검증해봅니다. 뭐 전자를 쏘는 척하면서 안 쏘기도 하고 노래 박자에 맞춰서 쏴보기도 하고 차갑게 쏘기도 하고 뜨겁게 쏴보기도 하고 말이죠. 아무튼 뭐 별짓을 다 해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런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다. 야, 그럼 보면 될 거 아냐. 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진짜로 분열해서 동시에 두 개의 구멍을 지나는지 어떤지, 아니면 뭐 진짜 순간이동을 하는 건지 사진을 찍어보자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찍어보자는 거죠.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그래서 실제로 이중 슬릿 실험 장치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어봤습니다. 전자가 슬릿을 지나가는 순간을 찍은 거죠. 자, 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없게도 사진을 찍으면 전자는 다시 하나의 구멍만 지나갑니다. 전자가 다시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실체가 있는 어떤 특정 입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라?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한데? 너 아까는 분명히 동시에 지났잖아. 과학자들은 2차 멘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스크린에 두 개의 줄만 나오기 때문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체 모순, 즉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두 줄이 나오고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으면 여러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는 마치 자기 자신이 관측되고 있는지 관측되지 않고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미시적인 세계의 이야기지만 그 미시적 세계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 세상입니다.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혹 때려다가 혹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파동인지 입자인지 확인하려다가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관측이 결과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동시에 타고 올라가는 사람, 아니 뭐 이거 자체로도 이상한데 제3자가 그걸 보자마자 갑자기 하나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척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과학 역사상 최초로 본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과학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부르고요.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다는 것이, 즉 관측한다는 것이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